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트우선 TV입니다. 자, 11호 부동산 대책 나온 지 딱 일주일 지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얼어붙었습니다. 핵심부터 짚어볼까요? 15억에서 25억 사이 주택, 대출한도 4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25억 넘는 집은요, 고작 2억입니다. 기존엔 6억까지 나왔는데 말이죠. 거기다 1주택자 전세 대출까지 DSR에 때려 넣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10월 24일 정부가 급하게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여론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증액 없는 대안대출은 다시 LTV 70%로 풀어준다고요. 근데 시장 반응이 어떻습니까? 냉소적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28번 실패한 그 수요 억제책 또 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부동산 전문가 한 분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3년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마지막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 리포트에서는요, 이 정책이 왜 또다시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 세 가지 치명적인 오류와 시장의 실제 숫자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대책의 핵심 팩트 세 가지입니다. 숫자로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 한도입니다. 신규로 집 사시는 분들 기준으로요. 15억 이하는 6억, 15억에서 25억 사이는 4억, 25억 넘으면요. 고작 2억입니다. 급격히 줄었죠. 둘째, 1주택자 전세대출 원리금이 DSR에 포함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소득 5천만 원인 분이 전세대출 2억 받으면요. DSR 비율이 약 14%포인트나 확 튑니다. 다른 대출 한도를 잠식하는 거죠. 셋째, 스트레스 금리 하한 3%로 올렸고요. 신규 매수자 LTV는 40%, 규제 지역 기준으로 꽉 묶었습니다. 자, 그럼 이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급지로 갈아타려던 1주택자 A씨입니다. 18억짜리 집 노리고 있었죠. 기존엔 6억 대출 받고 12억만 준비하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4억밖에 안 나옵니다. 자기 자본 2억을 더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거래 보류입니다. 포기죠, 포기. 또는 몇 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까? 두 번째, 규제 지역에서 8억짜리 집 사려던 무주택자 B씨 있습니다. 40%로 묶이니까요. 순수 자기 자본 부담이 확 늘었습니다. 진입 장벽이 훨씬 높아진 거죠. 사실상 문턱이 높아진 겁니다. 세 번째, 현금 여력 있는 C씨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무 타격 없습니다. 오히려 경쟁자가 사라져서 더 좋아졌죠.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겁니다. 네 번째, 전세에 갈아타려던 1주택자 D씨입니다. 자녀 학군 때문에 이사 가려는데요. 이번 전세 대출 DSR 포함 조치로 발이 묶였습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인 D씨가 전세 2억 대출 받으면요. DSR이 14%포인트로 급등해서 기존 신용대출 한도까지 막혀버립니다. 신규 매수도 아닌데 말입니다. 주거 이동의 자유가 징벌적으로 제한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부작용은요, 단순한 풍선 효과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현 정부의 치명적인 오류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입니다. 첫 번째 오류는 철학적 오류입니다. 정부가 뭘 하고 있냐면요, 국민한테 쾌적한 공공주택, 그러니까 욕구만 제공하면 된다는 사회주의식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비 안 새는 집만 있으면 만족합니까? 아니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본능. 그런데 정부가 이 욕망을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탐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규제를 가하니까요. 현금 부자들은 오히려 가장 안전 자산인 똘똘한 한 채로 몰립니다. 서민들의 갈아타기 욕망은요. 거래 절벽이라는 벽에 막혀버린 겁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정책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오류는 역사적 오류입니다.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 28번이나 실패했던 수요 억제책의 완벽한 복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학습했습니다. 정책을 믿고 3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 없는 공급 약속과 징벌적 수요 억제는 뭘 유발합니까?
패닉 바잉만 유발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집값을 잡은 게 뭡니까? 정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같은 외부 충격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팩트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또다시 실패할 징벌적 수요 억제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까? 자, 세 번째 오류입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바로 내로남불의 오류입니다. 숫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산이 공개된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102명 있죠. 이들이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아파트가 103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몇 채가 이번 대책 적용되는 규제 지역에 있을까요? 72채입니다. 10채 중에 7채가 규제 지역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만들었을까요? 본인들은 이미 집 다 사놓고 국민들한테는 집 사지 마라 이겁니까? 더 황당한 건 이 사람들의 입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이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수억, 수십억 원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보유한 송파 잠실 장미 아파트, 지금 시세가 얼마입니까? 35억에서 40억입니다. 본인 지역구는 동작구 갑인데 송파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상 갭 투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빚내서 집 사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까? 말이 됩니까? 더 가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이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소득 모아서 집 사라. 그런데 이 사람 재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신고한 재산이 56억 6천만 원입니다. 배우자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 3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소득 모아서 33억짜리 아파트 샀습니까? 대출 한 푼도 안 받고 샀습니까?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발언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강남 살아보니 굳이 모두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던 잠실 아파트 실거래가가 얼마였습니까? 30억 원입니다. 30억짜리 집에 살면서 강남 살 필요 없다고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습니다. 사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며 다주택자들을 압박했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다주택자였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을 위로하는 발언입니까? 아니면 염장 지르는 발언입니까? 저는 염장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상경 차관이 어제 24일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퇴 과정도 논란입니다. 기자회견도 아니고 유튜브 생중계로 2분가량 사과하고요. 자기 배우자한테 잘못을 돌렸습니다.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고요. 이게 사과입니까? 변명 아닙니까? 여론이 더 악화된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럼 대안이 뭡니까? 팩트 우선 TV는 대출만 옥죄는 방식이 아닌 보수주의 가치에 입각한 세 가지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한시적이라도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합니다. 징벌적 세금이 막고 있는 정상 거래를 복원시켜야 합니다. 갈아타기의 전환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거죠. 둘째, 표적 보유세입니다. 1주택 실거주 장기 보유자는 보호하되 단기 투기나 고레버리지 이용한 다주택자의 세금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셋째, 확실한 공급 가속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급을 어디에 해야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공급 가속은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오피스 중심 개발이 시대착오적이라고 경고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피스 공실률이 20%에 육박하고 AI가 엔지니어 업무까지 대체하는 지금 말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그 자리에 오피스가 아닌 주거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서울시 핵심 부지에 7천 채 같은 장난이 아닌 수만 채의 주상복합과 아파트를 즉각 공급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추가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핵심 규제를 폐지하여 민간 공급의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강한 대출 억제가 없으면 시장 과열을 절대로 잡을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억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보호 선택을 명확히 하고 갑작스러운 충격이 아닌 충분한 예고와 단계적 적용으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갑작스럽게 징벌적으로 때리는 게 과연 답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학적 오류, 역사적 오류, 내로남불의 오류 중에서 선택하시고 근거 한 줄과 함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팩트 기반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팩트 우선 TV였습니다.